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 계획서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선 두 후보가 단일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대선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나섰습니다. 단일화를 놓고 김 후보와 지도부 간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오늘 회동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유한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곧 만납니다. 회동 장소에 한 후보는 도착했고 김 후보는 아직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별도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 단판을 지으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당의 일방적인 단일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고 후보 주도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한 후보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두 후보 간 회동에서 단일화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김 후보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단일화를 매듭 짓고 확정 지어줄 것을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가 불만을 내비쳤던 당원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당원들에게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을 묻는 ARS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늘 밤 9시까지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결렬에 따른 대비 차원이라며 단일화 협상 결과에 따라 여론조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북과 충남을 돌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농촌 기본소득 도입과 지역화폐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전국 경청 투어 중인 이재명 후보는 전북 진안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농어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엔 특별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후보. 지역 균형 발전을 맞추는 게 정치가 할 일이자 지방이 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인당 월 15에서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장사도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화폐도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을 예로 들면서 논밭 등 노는 땅이 많을수록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신안군수가 태양광 발전사를 허가를 내주면서 30%는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권을 줘라.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이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과 K콘텐츠 진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과 해운대를 연출한 윤재균 감독과 드라마 도깨비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전북 익산의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년층 의견을 들으며 경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경제 유튜브 토크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독재를 향한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는 자의적 법 해석 우려가 있기에 손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 개입이라며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법사위에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 입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독재를 향한 계약이라며 민주당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조기 대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들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부산과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쇠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그런 전투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10개월의 의무 복무와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했지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약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임금 체계입니다.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특히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정책도 내놨는데 KPS와 기후동행카드, 더 누리패스 등 지역별로 다른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1 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현재 4% 수준인 R&D 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연구자가 당당한 나라, 국민의힘이 그 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12대 전략기술 분야 예산은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조기 대선 양당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한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단일화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제가 통화를 했더니 김문수 캠프의 한 관계자, 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는가를 놓고 당 지도부가 너무 이 김문수 후보를 무시하는 듯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이 캠프의 입장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 표면적인 갈등 이슈는 단일화에 대한 일정과 절차라고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이 당권을 놓고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이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 공공연한 평가입니다. 이 당 지도부의 주도 흐름 속에서 김 후보 측에서는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면서 왜 지나치게 지도부까지 나서서 한덕수 대세론으로 가느냐라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대선 후보는 비대위도 해산시킬 수 있다라는 게 캠프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부도 역시 빠르게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게 연휴절 막판에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총을 잠시 중단하고 이 후보자를 만나러 대구로 내려갔지만 정작 김문수 후보는 지역 유세 일정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이 밤늦게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등이 어제 김 후보의 자택까지 찾아가 통화를 시도하며 만남을 가지려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 없이 혼자 한덕수 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주도하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당장 4일 만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 이 회담이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이 사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보면 반탄을 외쳤던 이 친윤계 의원들 다수가 김문수 후보 캠프 쪽으로 합류했던 것에는 단일화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평가를 받는 김문수 후보와 이에 비해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이 디폴트 값으로 보고 경선에서는 단일화에 조금 더 협조적인 후보를 지지하자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후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와 사무총장 내정권, 또 전국이와 전당대회 소집 일정 등을 이 지도부가 김 후보 측과 공유하지 않고 주도한 것에 대해서 이 당내 경선 과정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 반발이 나오는 게 김 후보 측의 캠프의 분위기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 최근 불협화음에 대응해서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면 2억 원 이상을 지불한 경선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도 모두 변상해야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홍 전 시장은 이 김 후보와 어젯밤 통화를 하면서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출마 의사는 밝혔지만 사실 제대로 된 캠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한덕수 후보, 이 단일화 없이 대선을 완주하리라는 전망은 미비하고 역시 오늘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이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대선 완주를 염두에 둔 본인에게 유리한 단일화 방안을 제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후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단일화 방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을 것인지는 오늘 밤 나오는 정치뉴스 속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 사법개혁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일단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파기환 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오늘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건 유죄 확정 여부는 대선 전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는 앞서서 이 후보 변호인 측이 서울고법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법원이 한 발 물러났다라는 평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 고법의 파기환 송심 재판 연기에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법사위는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해당 법은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체 회의에서 14일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처리를 했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세우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인 등 이 모두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은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도 손을 보겠다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행안위에서 오늘 오후 열렸던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산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이기도 한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요, 이 후보는 면소, 즉 이 소송 조건이 결여돼서 사건의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만약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요,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라는 부분을 뺀 법안이 그 사이 국회를 통과해서 6월 18일 전 효력이 발휘가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없던 일이 됩니다. 민주당 그럼에도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현재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다만 지나치게 입법 만능주의로 이 사법개혁을 풀어가려 한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내에서 거론되는 여러 방안들 중에서 어디까지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는 역시 추후 여론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서한한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신경전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서로 자기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지는 꼴이 정말 볼썽사납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한덕수 단일화로 내란 세력 재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꿈을 깨라면서 내란 속의 대행 후보와 극우 본색 후보가 벌이는 사기극에 속을 국민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내일 자신의 거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12.3 사태에 대한 사과 등 4가지를 요구했지만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현재의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 일각에서 탈당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최근 생성형 AI가 특정 화풍으로 변환한 사진이 유행하면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 공개를 둘러싸고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본법 조항의 권리자 요청에 따른 제한적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월 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단일화 역사입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후보 단일화죠.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후보 단일화가 이번 21대 대선전에도 단골 소재로 부상한 모습인데요. 단일화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13대 대선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손꼽히는 단일화는 단연코 DJP 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는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며 연합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조건부를 내걸고 연합을 성사시키며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판세를 뒤집어 승리한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2002년 대선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인데요. 국민의힘에선 현재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난항을 여기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2002년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또 당시에 월드컵으로 정몽준 후보가 오르자 단일화 하고 그 단일화 진통이 문구 하나 가지고 버티고 나중에 결국에는 또 철회도 되고 하는 이런 큰 롤러코스터가 있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는 선거일 33일 전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대선 전날 밤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은 혼돈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결국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는 데 성공하면서 단일화로 막판 판도를 바꿨다는 역사를 쓰기도 했죠.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열쇠가 된 적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이뤘지만 협상 과정의 진통과 협상 결렬 뒤 전격 사퇴가 이어지면서 대선 승리로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막판 단일화를 성사시켰지만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1대 대선의 단일화 역사는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우리도 뛴다입니다. 군소정당 후보들도 속속 술사풀을 던지고 있죠.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정치개혁 의지를 밝히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 중에 어렵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탄핵 대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표가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이준석도 당연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협치가 가능한 형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라면은 이준석에게 조금씩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죠. 유력 주자였던 조국 전 대표가 사라진 상황과 대선에 드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조국 전 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군소정당인 진보당에서도 대선 후보를 확정했죠. 캐스팅 보트를 쥐기 위해서 완주를 결심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진보당이 외면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 퇴행을 넘어설 수 있는 진보적 대안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빌려난 정의당은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며 권영국 대선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진보 3당과 노조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함과 동시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로 당명을 바꿨다고 밝혔는데요. 양극단 진영 정치를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 속에서 소수 정당 후보들의 대권 행보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얼마나 유의미한 득표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 지정과 서류 직접 송달 등으로 그동안 고법이 속도전에 나섰었는데 재판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고법이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많은 그 정치 뉴스 중에서 이제 커다란 이슈로 장식을 했는데 먼저 조혜진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에서 법원을 향해서 전방위로 이렇게 공격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결국 법원이 굴복한 거죠.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심리의 후보가 선거운동 때문에 그 출석하기 어려우니까 연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그 뭐 심리는 안 갈 거니까 그걸 요청한 게 아니고 결국 그 투표 전에 선거일 전에 항소심 실형 선고 나는 거를 연기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법원이 이제 받아준 거죠. 뭐 그 기본 책임은 그 전에 한 2022년 9월쯤에 종결됐어야 될 사건을 계속 이재명 후보 측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근 4년 가까이 끌려오게 된 그 법원의 책임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걸 결재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어렵게 결정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네. 항소심에서 그 규제 결론을 받들어 가지고 투표일 전에 그 형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넘긴 거는 민주당이 뭐 대법원 해체까지 이야기를 하고 네.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은 법원을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 아래에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거, 하급심으로 만드는 네. 거,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밑에 하급심으로 만드는 거를 비롯해서 법원의 이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실제로 진행을 하니까 법안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네. 일종의 타협적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굴복해서 말하자면 백기투항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봐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볼 때 법원이 약한 모습을 보인 거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계속 힘에 의해서 길들이려는 시도에 법원이 노출돼 가지고 네. 완전히 이 사법 독립이 거의 뭐 이제 형해화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방위 공격에 사법부, 법원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이제 좀 형해화하는 그런 뭐 우려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어떤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최종적인 어떤 결론의 보루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저희가 부인하지도 않고 또 이재명 후보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 판단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사법부의 선택이 국민적 상식과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에 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는 그 비상계엄 작년 12월부터 비상계엄과 4월 4일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국민이 새로운 그 권력 그다음에 새로운 민주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민 주권의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사법부가 그 재단을 하고
그것을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사법부가 그것도 정상적인 통상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고 그런 선택을 했다면 또 이해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네. 대법원에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가서 전원합의체에서 9일 만에 그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보내는 과정 자체가 판사들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고 이런 경우는 판사 그 3, 40년 하면서 처음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내는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네.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법의 결정을 대선 이후로 늦춘 것은 매우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한 5개 정도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재판도 사실은 선고도 아니고 일상적인 공판입니다. 그것도 1심의 공판들이 대부분이 1심 과정의 공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후보는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사법부가 인위적으로 빼서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운동, 정상적인 헌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것을 사법부가 해당되는 각급 법원들이 수용을 해서 그 법원 심리를 연기한 것은 전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이 이제는 좀 신중하게 이 사안을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떤 눈높이를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뭐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다른 재판 중에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기일이 이제 또 변경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재판이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향후에 만약에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된다면 헌법 84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이제 불거져 나올 것 같고 이 날도 확정이 아니라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줄게 되는 걸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조 의원님의 이제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좀 대선 판세에는 이 개정안 민주당 주도의 이 개정안이 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5년 임기 마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그 범죄 혐의를 다 털고 나올 거다. 완전히 자유로운 재판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가 지금 이 선거법인 거죠. 일단은 선고를 미뤄놨는데 6월 18일로 미뤄놨는데 6월 18일 선고는 선고가 아니라 심리 기일을 미뤄놨는데 그 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많고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피고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정지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거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고 바로 땅땅땅 두드려서 이제 발효 들어갈 거고 그럼 재판은 이제 연기되는 거니까 법원은 재판할 수가 없고. 그보다도 그다음 더 확실한 조치로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을 또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죄는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걸로 이 형법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뭐 유죄, 뭐 파기환송 그 다 이제 공중분해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필두로 해서 하나하나 사건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결국은 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우고 퇴임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참 불행하죠. 그래 되면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사법 독립도 완전히 무너지고 정치 권력 또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마음대로 조작이 되고 사법 기능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정지되고 하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이제 살게 된다. 6월 3일부터.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세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행동이 조금 더 극단적인 행동일 뿐이지 이게 갑자기 이런 행동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여기서 좀 더 강도가 더 센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전부터 비슷한 행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거를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심판했으면은 이재명 후보 여기까지 안 왔고 여론이 심판하기 전에 법원이라도 정말 상식을 가지고 재판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9월에 이재명 후보는 끝났습니다. 정치 생명이. 유죄. 오늘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 내린 그 판결을 2023년 9월에 원래 내렸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미루다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법원만 어려워졌잖아요. 공격받게 되는데 그때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법정 시일을 준수해가지고 그 판결 선고했으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정치 끝난 거고 선거도 못 나왔을 텐데 법원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국민들도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런 시대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조 의원님께서 이제 불소추 특권 그리고 이제 방탄 입법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이제 뭐 역풍,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선에는 뭐 판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이제 개정안이 현재 분위기라면 그대로 개정안으로 이제 입법으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면 본회의 처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도 정부 하에서는 또 2조 저 권한 대행이 뭐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보고 난 이후에 해도 뭐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 법안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모든 법과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개 같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서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면제된다고 했을 때 이건 84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 국민의힘은 진행되는 재판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통과돼도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헌 여부,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해서 하는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대로 법과 절차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판단될 거리라 보고 해석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물론 뭐 우리 민주당이나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이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판단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그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 위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는 물론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 수사기관이나 선관위 등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기준을 잡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고 그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완결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사실은 문제가 된 거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된 내용 아니었겠어요?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명백하게 지금 3심쯤 와서 1심, 2심 유죄가 돼서 3심에서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나왔다면 저희들도 그 변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원래 문제가 된 대장동 수사는 지지부진해서 아직 1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건의 별건 수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나와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과 수사기관에 너무 과도한 수사였고 법원이 이렇게까지 그 국민의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이런 판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행위 부분이 이제 삭제되느냐? 아니, 그게 이제 그렇지, 그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초미의 관심사인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간의 이제 회동인데 과연 오늘 단독 회동에서 단일화에 대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희망사항은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네. 결과는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단판을 해서 네. 한 사람은 이제 출마 포기하고 한 사람을 미는 쪽으로 그래서 결론 내려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서로 양보가 안 돼서 어려우면은 그러면 그 공식적인 경쟁 절차를 밟자. 네. 보통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하는 그 방식인데 물론 여론조사도 그냥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당 경선처럼 그 당원 반 또 국민 여론 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네. 비율도 뭐 5대5가 아니라 뭐 6대4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그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합의해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든지 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의 만남을 지켜보는 모든 당원 지지자들 또 우리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고문단은 지금 방금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고문단 분들은 대개 70대 80대 이런 분인데 단식 농성에 들어갈 정도로 절박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결론이든 결론을 가지고 나오기를 단일화 결론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딱 끝나자마자부터 그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부터 모든 후보들이 다 단일화 하겠다고 그랬지만 끝나자마자부터 오늘까지 네. 지금 토, 일, 월, 화, 수 닷새 동안에 진행된 분위기를 보면은 별 기대가 안 되고 오히려 좀 비관적인데 어쨌든 오늘 뭐 길게 잡아도 내일 오늘 중으로 두 분이 나올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단일화 합의를 해 나오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고 네. 하루 더 연장해서 내일까지 보더라도 내일까지 안 되면 단일화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아마 기대를 접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내일까지가 데드라인이군요. 예, 그렇게 안 돼. 그때까지 안 되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네. 두 분이 합의를 하더라도 절차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TV 토론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네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정해지더라도 당 내에 또 법적인 절차가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고 네. 그래서 당에서 미리 예비적으로 그걸 공고를 해놨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후보 등록 마감 문 닫기 전에 그냥 그 네. 등록 서류를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그게 내일까지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내일까지 안 되면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뭐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제 회동 직전 오늘 한 4시경이었나요? 그 기자회견을 이제 갑자기 열고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배수의 진을 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되면 사실상 대선을 뛰어들 그게 없어요, 동력이.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뭐 선거 자금 비용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후보를 도와줄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그 예비 후보 때부터 자기 지지 캠프를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나름 캠프의 그 형태가 구성돼 있는데 한덕수 후보는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연휴 직전에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네. 5월 1일 날 그 권한대행 그만두고 내려왔고 기껏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사무실 안에서 그 자기하고 같이 인연이 있던 전직 공무원을 몇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선을 뛸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내려놓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 뭐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이 필수 세부적인 사항을 내일 오전 중으로 실무자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후보가 제시한 11일 날 단일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경우에는 11일까지 안 돼서 한덕수 후보가 포기하는 것으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것으로 정리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그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일부 의원들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도 상처를 입게 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도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빛을 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니냐. 물론 최종적으로 아직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네. 상당히 그 효과는 반감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일화 가능성 오늘 뭐 좀 회동에서의 뭐 성과, 예. 결과 도출 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현실적으로 한 반반 정도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후보로 그 선거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합의점을 계속 찾지 못한다면 지도부는 단일화 찬반을 묻는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압박하고 있고 전직 의원 209명은 반면에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좀 밝혔는데 당의 내홍 뭐 이거는 어차피 또 선거가 끝나면은 좀 수그러들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209분이 지지 선언한 그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 그게 김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 이건지 아니면은 단일화 안 하는 거를 단일화를 회피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건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든 김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 단일화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김 후보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지금 단일화를 좀 소극적인데 그거 지지한다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당에서 우리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받아가지고 응답을 했고 오늘 중으로 아마 그 결과는 나올 것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내일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모레 발표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늘 보고 오늘 회동 결과를 보고 내일 결과를 만약에 오늘 합의를 못 낸다고 하면은 오늘 조사한 거를 내일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오전 중에라도 조금 두 분이 합의할 여지가 보이면은 보류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오후에 발표를 하든지 하여튼 내일 중으로 발표를 해야 그 의미가 있지 내일까지도 지나가지고 모레 발표하고 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내일이 최대 분수령이 되겠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뭐 조사해봐야 90% 이상 뭐 찬성 나올 텐데 뭐 이야기하는데 그럼 조사할 필요 뭐 있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생각으로 지지한다고 이렇게 아는 거하고 옆에서 계속 길을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심어주는 이야기 속에 에워싸여가지고 느끼는 거하고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딱 확인했을 때 이 당원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 거를 뭐 피부로 느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사나 조사 결과 발표가 결코 이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그 단일화 이슈를 보면서 예전에 DJP 연합과 또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나중에는 뭐 하루 전에 또 정몽준 후보가 깨긴 했습니다만 좀 연상이 되긴 하는데 단일화 한덕수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막판에 극적으로 성사가 된다면 좀 이번에 대선판은 좀 어떻게 뭐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체로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뭐 다소 그 3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팩트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상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무당층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줄어드냐 느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다 봅니다. 과거 DJP 연합, 그다음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그리고 2012년에 물론 선거에서 패했지만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 경우를 보면은 소위 얘기해서 정치 세력이 이질적인 집단 그리고 지지자의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의 단일화가 효과를 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은 뭡니까?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 또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이 두 사람 간의 그 단일화가 과연 국민들의 보기에는 어떤 이질적인 집단의 합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같기도 하고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되는 과정에서 자숙하고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대통령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시간 관계상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빅텐트 이슈입니다. 과연 그 빅텐트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된다면
시너지 효과까지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빅텐트 하면 현재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은 후보, 이낙연 고문은 아직까지 이제 출마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전체적인 빅텐트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이제 가능성 여부는 오늘 저녁 이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회담 결과가 단일화 합의로 나왔을 때만 뭐 그 뒤에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분이 단일화 합의를 못하면은 뭐 스몰 텐트도 안 되고 그냥 단독 텐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 두 분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낙연 후보와 새미래민주당은 합류가 원만하게 될 것 같고 거기서 어떤 그 여론의 그 변동성이 수치로 확인이 돼 가지고 시너지가 나서 이준석 후보도 참여하면은 한번 승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되면 더 나아가서 이길 수 있다는 이제 그 기대치 희망이 보이고 이겼을 때 이준석 후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 공간, 미래를 위한 역할 공간이 보인다, 입지가 보인다 하면은 이준석 후보도 지금까지는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빅텐트도 오늘 회동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이제 그 단일화 성사 여부가 키를 쥐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단일화도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다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지금 거론되는 이준석, 이낙연 두 분 모두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됐을 때 뭔가 좀 여지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거론하지 마라. 왜 자꾸 나를 여기다 가두려고 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현재로 봐서는 그 단일화 빅텐트 어떤 형태로 하든 그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본인은 완주를 통해서 대선 이후에 6.3 대선 이후에 보수의 재편을 훨씬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외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